설명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표제어와 표기의 안정성, 18세기 전후의 영어 맞춤법, 한글 자모의 합리성과 조직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한국, 일본의 한자 사용, 그리고 일본어와 한자의 필요성, 한자와 음절 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한국어의 풍부한 음절, 형태소를 드러내는 힘, 그리고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나온 서양어 두말사전 한불자전에 실린 표제어들입니다. 현대어로는 매출학이라고 불리지만 표기가 불안정해 똑같은 단어를 4번이나 사전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에 나온 스콧의 영어사전에서도 assemble, 즉 모이다라는 뜻을 제각각 표기하여 중복으로 모두 사전에 실어버립니다. 이를 가리켜 표기가 불안정하여 나타나는 낭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표기의 불안은 어느 나라나 부딪힌 문제였습니다. 영어 역시 16세기 중반에는 지금처럼 일관되게 쓴 것이 아니라 모두 제각각 다르게 썼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맞춤법은 18세기 이후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들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16세기에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일부입니다. 보다시피 이 첫 번째 문장은 해석이 어려운 생소한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고어로 된 표기법을 현대 맞춤법에 맞춰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면 현대 사람들도 쉽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예시는 18세기에 쓰여진 영문소설 로빈슨 크루소에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몇백 년 전인데도 현대 영어 영문법과 큰 차이가 없어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안정된 표기법은 문화를 공유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외국인들도 단지 영어를 할 줄만 알면 몇백 년이 지난 과거의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8세기 전후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영국의 문학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이 쓴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때문입니다. 사무엘 존슨은 당시 프랑스 계열과 라틴 계열 표기법이 뒤섞여 어지러운 영어 표기법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슨은 둘 중 어느 곳에 무게를 두어야 할지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와 다르게 존슨의 사전은 현대 영어와 표기가 다른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18세기의 그의 사전은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한국의 사전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의 글은 다산 정약용이 노년의 제자들과 함께 주고받았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쉽게 읽고 해석하는 게 가능하신가요? 한국은 불과 100년 전의 조상들에 의해 쓰여진 수많은 책들을 지금은 쉽게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로 한문으로 글을 썼는데 현대인들의 한문 해독력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글로 옮긴 번역을 통해서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문을 버리고 한글을 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들을 가져왔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은 아주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어떤 발음이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언어로는 뜻을 전달하기 힘든 의성어와 의태어 같은 것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들을 영어로 번역할 시에 각각 대응되는 단어를 모두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긴 힘들 겁니다. 또한 한자의 보조적 위치에 지나지 않는 일본의 가나와 다르게 한글은 쉽게 익힐 수 있고 또 독자적으로 다양한 음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은 앞서 말한 한불자전과 한영사전의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부터는 한국과 일본의 한자 쓰임새에 대한 비교 설명입니다. 우선 일본의 글자인 가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한글과는 다르게 먼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자를 음으로 읽지만 뜻으로도 읽습니다. 때문에 하나의 한자를 음으로만 읽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의 한자음을 다양한 발음으로 읽습니다. 왼쪽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온 예시들입니다. 한국어로는 출생지, 생명, 평생, 생지 모두 생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각각 출쇼지, 세이메이, 헤이제이, 세이브즈로 읽으며 생의 발음이 쇼, 세이, 제이로 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런 복잡성 때문에 일본 내에서 한자 표기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에서 한자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어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일본어 가나는 음절 글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시에 나, 니, 누, 네, 노처럼 자음과 모음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글과는 다르게 자모음 성분이 분리되지 않은 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글도 음소 글자가 아닌 음절 글자였다면 다양한 음절을 표현하기 위해 약 3,000개 정도의 글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가나의 글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일본어로 나타낼 수 있는 음절이 60개로 적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절 글자라고 꼭 한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뜻의 혼동을 막고 단어 표기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자가 필요합니다. 한자는 익혀야 할 글자가 많아 어려워 보이지만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들을 보면 금, 나무, 물을 각각 하나의 글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절이 많고 적고가 언어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음절 수가 적어 간결한 표현에 불리합니다. 예시로 매라는 음형은 눈, 싹, 여자, 말, 미역 이것을 모두 가리킵니다. 하지만 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키노메, 오토메, 메우마로 쓰이며 매는 이들의 복합어의 일부로 쓰입니다. 그렇게 가나로만 쓰면 단어의 길이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한자입니다. 한국어의 경우도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암이라는 긴 말을 온고지신이라는 단 4글자로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나깨나 잊지 못함이라는 문장을 오매불망이라고 간결화시킬 수 있습니다. 챕터 3부터는 한국어의 한자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어는 음절이 풍부하여 나타낼 수 있는 음절의 수가 많습니다. 현대의 중국어는 약 400개에서 600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자가 수만 개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글 자모음의 합이 24개인 한국어가 약 500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다른 언어에 비해 음절의 길이도 짧습니다. 몇 가지 예시들을 가져왔습니다. 일본어로는 가쿠, 가이, 미즈로 발음하고 중국어로는 궈, 하이, 쉐이로 발음되는 한자가 한국에서는 곽, 해, 수라고 읽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임에도 한국어에서 가장 음절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한자어 발음의 종류도 한국이 일본보다 약 100개 정도 더 많습니다. 때문에 자칫 혼동될 수 있는 동음어는 각각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들을 가져왔습니다. 한자로 감상이라는 말은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음어의 혼동을 막기 위해 각각 한글로 그는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렸다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작품을 살펴보고 있었다로 구분하여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이라는 동음어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그는 부풀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와 그는 영업부서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로 각각 구분하여 쓸 수 있습니다. 보통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느냐의 기준으로 글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글은 언제까지나 말을 적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확하다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예시를 보시면 현대의 한글은 샘이 깊은 물은처럼 끊어졌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어졌기로 형태소가 명확히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이어졌기 형태를 유지했다면 우리는 끈기와 끊기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노푸른이라는 단어도 노랗고 푸르다는 뜻인지 높고 푸르다는 뜻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처럼 한글은 형태소를 드러내는 힘이 탁월합니다. 한글과 비교하여 한자는 고유명사를 적는 데도 불리하여 뜻글자이다 보니 심지어 세 글자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20세기에 와서도 소리 글자로 넘어가고자 문자 개혁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글은 그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소리 글자였지만 점점 뜻 글자로의 가능성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받침이고 앞서 말한 형태소와 맞춤법입니다. 하지만 맞춤법이 흐트러진다면 일본의 가나처럼 한자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원어에 충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자유롭고 꺼리낌 없는 글쓰기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맞춤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은 걱정되는 일입니다. 특히 돼, 에, 의, 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다음 네 문장은 모두 올바른 맞춤법으로 쓰인 문장들입니다. 대는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입니다. 위 예시는 자신이 겪은 게 아닌 길동이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가리키므로 아이 대가 옳은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의는 앞에 오는 단어에 귀속되는 소유의 성격을 지닙니다. 7일간 진행되는 주말 특가를 가리키므로 의가 옳은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되는 해와 하를 넣어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요는 없는 말이고 해요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아이 돼요 라고 쓰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대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 사람 참 웃기더라. 이것이 맞는 말이므로 어이대가 옳은 표현입니다. 귀로는 같게 들릴지 몰라도 눈으로는 엄연히 구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뜻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맞춤법 실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영한 사전보다 중국어 사전이랑 일본어 사전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 언어가 한국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교될 만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외워서 알기만 했던 문법들이 이러한 원리와 변화 과정을 거쳤다는 게 흥미로웠고 앞으로 맞춤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